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최한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았습니다. 금리를 4번 연속 큰 폭으로 올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시장을 놀라게 한 건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내년부터 금리를 동결시키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기존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종 금리를 당초 예상됐던 4.5%가 아닌 5%대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건데요.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겠죠. 우리 한국은행도 지난달 빅스텝을 단행하며 한미 금리 차를 0.25%포인트로 좁혀놨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 금리 차는 다시 1%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계속해서 금리를 따라 올린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이 과연 적절한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도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광장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에 참모들을 불러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국무총리실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설되고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과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요. 지난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가 월요일인 오는 7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들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통계에 잡힌 부상자 173명 외에 추후 외래 진료자 등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기간은 우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크라우드, 그러니까 군중을 관리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말하자면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 통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취지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최근 대형 행사 등의 경향을 감안한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자 여부,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제도 부강을 해왔으나 이번 사고를 볼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출퇴근 지하철 밀집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 일부 지하철 내부가 이태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정도의 혼잡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오늘 이동통신사 SKT가 이 온라인에 공개하는 유동인구 데이터 바탕 이 지하철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네. 이제 일부 혼잡도가 심한 장소, 전동차 내에서는 이게 이태원 사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이제 이런 혼잡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역사에 다중 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고 지하철 환승역, 밀집 시간대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도록 지자체에 독려했습니다. 또 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오늘 그 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과 SR, 신분당선 공항철도 사장과 또 철도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철의 일부 노선과 구간에 꽉 찬 부분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 관할도 있고 지자체 관할도 있지만 관할을 떠나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면서 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연속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6분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이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과 함께 찾았고요.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조문은 지난달 31일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동행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차례 이 대통령의 조문소 분향소 조문에 이상민 장관이 세 번 다 동행한 것을 놓고 지금 이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주무부처 장관이 동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난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문에 동행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이 동행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그런 일부 보도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왔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러니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이라 동행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분향소 조문에 이제 윤 대통령을 수행한 시간하고 이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 이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대통령보다 늦게 인지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뒷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은 그 자신이 이태원 참사 보고를 대통령실보다 더 늦게 받은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서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전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일 사고 인지 시점 및 이제 동선을 거의 분단위로 공개를 했는데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밤 11시 1분으로 나타났는데 이 장관은 오히려 11시 20분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참사 신고가 119로 처음 들어온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인데 이때부터 1시간 5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재난 대응 보고 체계가 좀 뒤죽박죽인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건 경찰청장도 지금 서울청장보다 늦게 보고받았고 대통령보다 더 늦게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날을 넘어가서 그러니까 29일 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0일로 넘어가서 자정을 넘겨서 오전 0시 13분에 이 경찰청 상황 담당관에게 참사 발생 사실을 최초 보고받았다고 경찰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첫 보고를 받고 5분 뒤인 그 0시 19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기동대 등 그 가용 인력을 최대 동원하고 질서 유지, 신속 대응 그리고 구급차 진출 임로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보고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용산경찰서장이 집회 통제하는 데 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네, 그게 사실 어제 KBS 보도 그다음에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제 확인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집회 그 시간에 집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그때 그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한 9시 20분 정도까지 있었는데 네. 이제 물론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시각은 오후 10시가 넘어서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112 신고로 들어간 시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112 신고가 계속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가 끝난 시각이 9시 20분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시간까지 용산 경찰서장과 용산서 경비과장은 그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을 위해서 그 집회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보고 시각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나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입장이 비슷한 겁니까? 네, 정의당도 오늘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뭐 시기적으로 따지면 민주당보다 정의당에서 더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검수안박법 개정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입장이 오늘 오전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나왔고요. 예. 이후에 이제 그 여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제 기자들이 그 여당 주요 관계자들에게 그 물어봤는데 사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언급이 좀 먼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다소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안전부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나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로 즉각 이제 바로 거부를 하거나 이제 이런 태도는 아니어서 좀 일종의 열린 태도는 취했다. 네, 좀 수용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이제 그 직후에 당대표 권한대행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 정진석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먼저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답변을 한 것이 일단 요구서를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 민주당으로서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좀 이렇게 좀 유연한 대응이 나오니까 그 바로 직후에 SNS에 글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이게 그 국정조사에 응하고 아니하고는 사실 이제 원내 지도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만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나 지금 당 안쪽에 이제 특히 좀 주목되는 게 오늘 이제 국회 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그 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보면 경찰 책임론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는 용산구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면서 경찰은 상당히 좀 여당으로선 강하게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을 긋는 내용. 이었거든요. 근데 행안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른바 윤핵관 중 실세 중 실세다 이렇게 불리는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이번 최근에 신임 국회 부의장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그 정우택 의원 등 당 주류 인사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아마 이 행안위 그 입장문을 보면 이것이 아마 향후에 여당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내 주류나 다수의 여론이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부 쪽에 무게가 좀 실렸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설치된 경찰청 특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장실하고 용산경찰서장실을 제외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 국민일보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이 특수본에서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112 상황실 그리고 용산경찰서는 112 상황실 그리고 경비과 정보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로 영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다만 용산서장실과 서울청장실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셀프 조사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자체 감찰에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신의 체구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마 국회 국정조사 또는 이제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에게 대형 참사 직접 수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특검은 할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방안이 뭘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경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왜 지금 수뇌부는 책임에서 비켜나가고 우리한테 책임을 좀 전가시키느냐 이런 반발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 보도 등을 보면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참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대응했다. 이런 취지의 경찰관들 자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경찰 책임론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 그리고 수뇌부보다 이제 현장에 있는 말하자면 좀 그 하급 이제 직급자들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선 경찰들의 의견처럼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천 참사 당일 상황도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서울청 112 책임자가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정황이 확인됐어요. 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이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이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 15분에 이제 정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황관리관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른바 군대의 어떤 당직
장교 같은 이제 그런 역할로서 네. 이제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서 서울청장에게 치안 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에도 전파를 하는 게 그 원래 이 당직자의 임무인데요. 예. 이 당시 이제 그 참사가 처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 10분 정도께에 이제 류총경은 상황실이 아니라 이 본청 10층에 있었던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사가 난 지 1시간 24분 뒤 오후 11시 39분에야 이 다른 당직자인 상황 3팀장에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상황실로 돌아와서 서울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이제 그 경찰청 본청에도 전파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상적인 보고 체계라면 그래서 이 당시 당직자였던 류총경에게 보고를 받아야 할 김강호 서울청장은 용산 경찰서장에게 이 먼저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참사 발생을 먼저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가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선 경찰을 통해서 용산 경찰서장을 통해서 서울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으로 올라가는 보고 라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112로 계속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은 치안 종합 상황실 상황관리관을 통해서 곧바로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보고 체계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군데가 다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지역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용산서장이 먼저 이제 서울청장에 전화로 보고를 했고, 다만 이제 그 서울청에서 그 경찰청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경찰청장이 먼저 서울청장에 전화해서 지시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112 이제 상황실을 통한 그 상황 보고 및 전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이게 그 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이 서울경찰청이나 이 경찰청 본청으로 전파가 좀 상당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그 행안부 장관 대통령보다 상황을 더 늦게 듣게 되는 뭐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는 오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네요. 네, 행안위 여야 간사가 오늘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오는 7일 오후 2시에 이 내년도 정부 예산 상정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현안 질의도 진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일 행안위 전체 회의 때는 행안부,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의 긴급 현안 보고만 있었고 별도 현안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이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좀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회의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모두 참석합니다. 네, 어제 일본 집권 자민당 아스타로 전 일본 총리가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공개 접견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태원 분향소를 조문했어요. 네,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가 지금 그 한일 이란 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아소다로 전 총리는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 언론에서 이제 따르면 그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명동 롯데호텔 그리고 이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일 이란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려서 이 한일 의원들의 양국 관계 개선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종합편성 채널 매일방송, 그러니까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오늘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는데요. 즉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사 돈으로 납입하고도 이것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그리고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고 2011년부터 18년간 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입니다. 또 주식 매수 대금을 그 계열사 돈으로 낸 행위, 또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등도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5건 가운데 한 건의 일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항소를 해서 또 다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MBN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금 가처분으로 정지되어 있는 방통위의 이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후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서 내년 3월 초부터 이 업무가 6개월간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송출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MBN이 이번에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며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돼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 ICBM 발사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하루 종일 미사일 25발을 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발이 계속되는데 오늘 아침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거 또 어떤 형태의 도발을 했는지 어제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제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다. 비록 공해상이긴 하지만 우리 접속 수역과 상당히 인근한 지역에 미사일이 착탄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 6.25 이후에 북한의 어떤 사실 6.25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도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거의 대한민국 공격에 준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정치권에서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 미사일도 계속 발사를 했지만은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지대공 미사일도 발사를 했었고요. 그게 어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ICBM을 발사한 것이죠. 그래서 ICBM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약 1시간 있다가 2발을 발사한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9시 한 35분경 이때를 저기로 해서 3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사한 ICBM의 경우에 북한의 신형 ICBM, 그러니까 화성 17형으로 지금 당국에서는 추정하고 있던데요. 지난 3월에도 발사했다가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잖아요. 예.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실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북한은 3월 24일에 이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군에서 판단한 것은 북한이 그날 쏜 것은 화성 17이 아니라 과거에 성공했던 화성 15를 아마 탄두를 제외하고 그만큼 미사일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를 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때 북한이 발사한 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고각을 발사했습니다.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사거리가 1000km 정도에 불과한데 고도가 6240km까지 됐어요. 예. 6천 엄청 높은 숫자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발사한 ICBM은 사거리하고 고도가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이제 1900여 킬로미터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도가 1900여 킬로미터 나왔고 사거리가 한 700여 킬로미터가 나왔어요. 굉장히 짧은 수치죠, 그렇죠? 부족한 수치죠.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3월 24일에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럼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면은요. 예. 사실 여태까지 북한이 이 화성 17을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발사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 2월부터 쭉 발사가 있었는데 그 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이 그러니까 가장 멀리 날아간 그런 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 분리까지 했다. 왜냐하면 ICBM은 북한 ICBM은 최소한 2단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 분리까지 했는데 아마 단 분리만 한 다음에 2단이 점화가 안 된 채로 그대로 추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의도가 발사 과정 전체를 모사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분리까지만 보려고 한 것이었는지 사실 거기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차이가 나겠지만은 하여튼 화성 17이 단분리를 처음 성공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북한이 갖고 있었던 ICBM이 수천 킬로미터 날아간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존의 ICBM하고 화성 17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화성 17이요. 이 소위 이제 그 TEN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트럭 형태죠 보통. 네. 이 트럭에 이 차량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는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었어요 북한이. 심지어 미국, 러시아도 이렇게 크게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사실은 지하 사일로 그러니까 지하에서 네. 수직으로 발사하는 거 아시죠? 예. 거기서 보통 이제 이 정도 크기만 발사를 하는데 북한은 이거를 굳이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쏘게 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게 맞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뭐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화성 15가 여태까지 제일 이제 멀리 나가고 많이 쏠 수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네. 화성 15가 최대 한 13,000 정도 킬로미터 정도까지 날아간다. 예.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미국 대부분을 커버를 하지만은 이 화성 17은 한 15,000km, 그러니까 미국 전체 빠지는 데 없이 전체를 타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탑재 중량도, 그러니까 얼만큼 탄도나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냐, 그것도 거의 그 수배 정도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화성 17이 되면은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네. 다탄두 미사일로 ICBM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는 것처럼 킬체인에 선제 타격, 뭐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미리 우리가 그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동형 발사대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발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동식 발사대의 가장 큰 장점이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발사 후에 이제 발사 원점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발사대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 예. 이게 참 성공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ICBM까지 지금 발사하는 단계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계속 이렇게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다시 또 다른 ICBM으로 발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ICBM으로 분명히 연결될 거예요. 예. ICBM으로 연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성공한 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발사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우선순위는 ICBM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 9월 말부터 10월까지 쭉 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북한은 지금 전술핵 대한민국 전체를 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뭐 발사 플랫폼 같은 것들은 그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탄두 자체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굳이 ICBM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오늘 ICBM 발사는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에 대응하는 의미. 그래서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요. 북한이 요즘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땐 미사일 한 발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이렇게 쏘는 건가? 과연 그렇게 많을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런 그 연구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전반적으로 어제 하루 기준으로 쳤을 때 거의 뭐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에 해당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북한의 그 1년 식량에 거의 해당하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그런 그 액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약간 자본주의적 그 차원에서 평가를 한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그런 우리와 같은 이런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결국은 중앙 집권에 의한 그 통제, 그다음에 국가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 북한이 이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추정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인건비 줄 필요 없고요. 예. 개발비 별도로 뺄 필요 없고 오버헤드 코스트 같은 것들 별도로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예산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럼 그 예산이 어디서 오냐. 그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비용이 전반적으로 운용 비용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저런 식으로 쏴대다 보면요. 네. 결국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생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지난번에 현무도 그랬고 이번에 또 천궁 한 발 발사했는데 발사 뒤에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고 그래서 자폭을 시켰다. 자동 자폭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 직전 취소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정말 근본적인 결함이냐 아니면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고 훈련을 덜한 상태에서 생긴 불상사냐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실전이 돼서 제대로 발사가 못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네.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을 했다. 이제 조치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이 좀 연장이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또 여기에 엄청난 실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됐는데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긴장 수위를 다 이렇게 높여가다 보면 진짜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파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확실한 전력적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권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자신 스스로를 뭐 핵무장국이다. 그다음에 핵태세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 뭐 미국이라든가 뭐 기타 기존의 핵 그 보유국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되려 이게 만약에 뭐 앞으로 5년 6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이 성공을 해서 전술핵을 여러 개 갖춰서 그 전술핵을 양산까지 다 해가지고 미사일에 탑재까지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미 양국에서도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세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네네. 그 어제 미사일 발사에서 보면은 NLL 쪽으로 떨어졌지 않 남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디쯤에서
과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걱정스럽네요. 예,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했습니다.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린 건데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예상은 했던 부분인데요. 예. 미국에서 지금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또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역시 그대로 올렸습니다. 0.75%포인트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는 3.75에서 4.0% 이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니까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차도 1.0%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보면 올 들어가지고 연준이 금리 올린 거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렸습니다. 올 3월에 이제 처음 금리 인상을 착수를 했는데 5월에 빅스텝 0.5%포인트 올렸고요. 그리고 6, 7, 9, 11월 오늘까지 4회 연속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올해만 무려 3.75%포인트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금리 올린 것은 이제 지난 9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8.2%다 보니까 예상은 이제 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주목을 한 게 네.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다음 수준. 그러니까 이제 12월부터 과연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네, 사실은 시장이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 결정문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네. 보니까 인플레이션 즉 그 물가가 2%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 지속적으로 인상이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욕 증시는 또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8%대잖아요. 네. 그게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더 얼마나 올릴 건가?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월의 입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적절한 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제법 멀다고 생각한다. 예, 이제 그러면서 근데 다만 이제 희망적인 것은 네.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0.75, 0.5 막 이렇게 급하게 이제 올리지 않고 이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약간 속도를 늦추면서 올리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또 지속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갈 수 있다. 이는 이제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네네. 예, 오늘 시장의 반응은 적어도 5%, 최고 5.5%까지 올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4.0%니까 예. 앞으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 예. 당장 다음 달에 또 이제 연준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속도라면 0.5%포인트 정도 또 올리지 않겠느냐. 최소한 빅스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까지 5.5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국계 지금 IB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니까요. 예. 시티의 경우는 아마 올 12월에 연준이 0.5%포인트 올리고 내년 2월에 또 0.5%포인트 올리고 예. 내년 3월과 5월에는 0.25%포인트 올려서 그러면 내년 한 5월쯤에 5.5% 꼭지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출금리도 되게 높고 한데
이게 내년 한 5월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나마 오늘 금융시장 처음 시작할 때 장이 열릴 때는 환율도 좀 출렁거렸고요. 코스피도 2,300을 내줬었는데 예. 그 뒤에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전날 종가보다 7.7포인트 그러니까 0.33%밖에 안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서 2,329를 지켰고 환율도 많이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6.4원 오르는 수준에서 1,423원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볼 때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 지금 코스피라든가 환율 상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의 이제 말을 보면 이 연준의 이 강력한 의지가 물가 안정에 대한 이 의지가 재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는 데 있어서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싼 값에 지금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렇죠. 오늘 실제로 보니까 지금 오늘 한은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지금 들어와서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올 초부터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저렴해진 지금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연준은 한 번 더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밟고 또 한 번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2월에 있잖아요. 연준이. 네.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번 11월에 회의하는 게 이게 끝 아닙니까? 네, 이제 24일 이제 마지막 우리 지금 금통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은은 또 얼마나 올릴 거냐 또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미국이 0.75%포인트 올리고 또 다음 달에 0.5%포인트 올린다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최소한 한은도 0.5%포인트 이상은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빅스텝 정도는 해줘야 한미 금리 차가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게 또 우리 한은이 0.5%포인트를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제 부채거든요. 네.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지금 100% 또 기업 부채도 보니까 지금 GDP 대비 100%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지금 우리는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랑 기업이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이고요. 미국처럼 지금 같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는 이제 일각에서도 이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다. 0.25%포인트 정도만 올리고 가자. 지금 이런 목소리도 좀 커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 이 금리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네. 또 우리 또 환율이 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원화 약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은은 지금 24일 그날 당일까지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총재가 결정해야 될 정도로 동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금통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0.25냐 0.5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어찌됐든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반도 리스크가 지금 한국 금융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18년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년간 북한 리스크는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이게 지금 점점 이제 고조가 되고 있고 사실 오늘까지는 보면 우리 코스피라든가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긴장이 강화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특히 만약에 7차 핵실험을 있었을 때 네. 그때도 우리 금융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우에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우리 외환시장부터 지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지금 금융시장도 북한의 이런 크고 작은 도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력이 비축돼 있고 또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혹은 또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되면 일단 그 증시라든가 그리고 환율 시장 단기간으로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저희가 일단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핵 실험이나 한반도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네. 증시라든가 아니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2006년에 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었을 때 보니까 코스피가 전날보다 2.4%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날 회복을 했고 일주일 만에 낙폭을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었을 때 장중한 때 전날 종가보다 6%까지 쭉 떨어졌다가 뒤에 쭉 회복하면서 0.2% 하락한 지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네.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당일에 분명히 충격을 받고 나면,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북핵 위기, 그리고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량적으로는 보기 힘듭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지금 가뜩이나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그만 소식도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그 증시가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게 바로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이 주식시장이 버텨왔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서 활기를 잃게 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대외적인 변수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방법이다 보니까 일단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선제적인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한데 저희가 금융당국에 물어보니까 일단 그 컨텐전시 플랜도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이하 떨어진다든가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 개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대외 환경이라든가 또 북한 리스크 이것들이 일단은 깔끔하게 좀 해결이 돼야 우리 금융당국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가 마련돼 있고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불안감,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라서 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오겠고 모레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내륙에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점점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광주 6도 등 전국이 영하 5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4도 등 전국이 9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과 동해중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6.7도, 습도 5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운동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물론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입학한 초등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것이 운동장 크기였습니다. 작고 아담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저만의 착각이 아닐까 의심스러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원래 작아.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정문 밖까지 뛰어나가야 해. 서울이 고향인 아내는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무심한 표정으로 한 말이었지만 중서도시의 학교를 다닌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리 땅값 비싼 서울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제 경험은 비교할 게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은 마른 목골 형태의 50m 직선 코스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고요.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아예 운동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체육 수업을 서울숲 안 운동장이나 인근 배수지 공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현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5제곱미터의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심지 등 여건상 확보가 어려우면 기준 면적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 수업에서 생존 수영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요. 지난 8년간 학교 수영장 인프라 역시 거의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11,800여 개 학교 가운데 수영장을 갖춘 곳은 단 1%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크기가 중요할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하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그리 다짐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태원 참사는 10대, 20대가 우리에게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나홀의 바람기억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5988님, 요즘 학교 운동장 아이들 뛰어놀기엔 턱없이 작기도 하고 뛰노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친구들 이름을 부르며 밝게 뛰놀던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하면 요즘 작아진 운동장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놀이터 운동장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운동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운동장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거나 새로 만드는 학교들은 뭐 좀 아파트 단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들 많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는 점점 운동장이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던 것 같습니다. 0280님, 이러다 동심이 사라질까 봐 안타깝습니다. 어릴 적 고모들과 축구하며 뛰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 운동장에서 놀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중장년층 세대의 기억인 거죠.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억이 아예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 차이가 생기는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세월을 문득 떠올린 것도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해주지 못했다는 생각하면서도 그 아이들 앞으로는 행복하게 학창시절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밤타임스 시간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난 당일 위험에 빠진 시민 수십 명을 구한 뒤 사라진 영혼이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충북에 살고 있는 청주시에 사는 20대 남성 A씨 얘기였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에 친구들하고 이제 이태원에 헬로윈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찾았었는데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밀턴 호텔 옆 계단으로 들어가신 건데 여기서 딱 갇힌 거예요. 예.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4명의 다른 남성한테 깔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5분 정도 가량 지나서 꼼짝을 못하고 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성이 이 남성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더니 인파 속에서 자신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덩치가 좀 크시더라고요. 키는 182cm나 되고 몸무게가 96kg이래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깔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남성을 어떤 흑인 남성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골목 옆에 있는 한 술집에 데려다 놓고 다른 외국인 2명과 함께 그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외국인 3명이서 구출한 사람이 무려 30명가량이나 구조가 됐고요.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뒤에는 조용히 사라졌다. 근데 이분이 너무 그 은인을 찾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SNS도 뒤지고 인터넷도 뒤지고 유튜브도 뒤졌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요? 참 이것도 인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이 주인공은 3명의 미군이었습니다. 자밀 테일러, 제롬 오거스타, 데인 비타스라고 하는 동두천에서 캠프 KC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이었는데요. 예. 이분들이 본인의 이걸 알린 게 아니고 AFP 통신에 자신의 구조 활동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분이 보시고 내가 이 충주에 사시는 남성이 비슷하다. 보고 내가 경험한 거 똑같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날이 이제 AFP에 의하면 이 미군 3명이
주말이 비번이어가지고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사 위기를 만났는데 골목 옆에 난간으로 본인들은 간신히 피했는데 사람들이 깔린 거 보고 이제 구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깔린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고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을 인근 클럽으로 대피를 시켰고 클럽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밤새 깔린 사람을 구조했는데 특히나 군중에 짓밟힌 여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제 덩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겨우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재앙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인들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밀고 그리고 이제 쓰러진 사람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안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로 넘어지면서 네네. 사람들이 쌓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충주에 사는 남성이 갇혔던 곳이 골목 중간이어서 구급대가 제일 늦게 접근한 곳이고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미군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한 덕에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신을 밭에서 무 뽑듯이 사람들 속에서 구조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어쨌든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만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혹시 만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싶습니다. 한번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이제 참사 이후에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부상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일상생활이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네요. 원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교육 등에 이제 내가 구직 활동을 해야지 되는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됐는데 취직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이게 실업급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을 좀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사망자나 중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뭐 스스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계 가족이 간병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만둘 때 실업급여 자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상황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부모님이나 자녀와 달리 형제나 자매,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간병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중상자나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간병을 위한 실업급여를 사실상은 모두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1:1 공무원 지원 방식으로 돕게 되고요.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해주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방식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1:1로 지원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완화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급자들도 구직 활동이 너무 어렵다면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이라는 사업장에도 휴가와 휴직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세월호 참사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뭐 부족하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가가 제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라는 의견과 한쪽에서는 희생자 수만으로 그 지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2만 명이 넘게 동의를 얻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사망자의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 그다음에 유족에게는 구호금 외에도 세금과 통신료를 감면해 주는 정도의 지원인데 이게 금액이 한 4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에도 내년과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성하시는 분은 사고를 당한 게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원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예. 유족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고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이것과 관련된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이것과 관련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소속 공무원만이 서울시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네.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1,500만 원을 최대로 지원하는 것인데 장례비를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댓글들이 수십 건이 달렸는데 공무원이 과로로 죽어도 이렇게 관대하게 저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건 다 안타깝지만 공무원 가슴에 리본을 달게 하는 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공무원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데 개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고요. 또 추모 분위기를 유도한다라고 하면서 정면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홍성걸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기존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자연재해는 아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미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 재난이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번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건가? 사회적 재난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지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정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법적 대응을 한 다음에 국가 책임을 인정받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배상 책임을 받아야 되고. 그것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그렇죠. 지나갈 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이번 기회에도 좀 합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봉화 광산 매물사고 발생 9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도 소식 전해주셨지만 오늘도 구조작업은 계속됐어요. 근데 생존반 거의 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생존 확인을 시도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존 반응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50, 60대 이 광부들을 찾기 위해서 시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추기에서 갱도를 뚫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작업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구멍 안에다가 예. 스피커를 통해서 갇힌 작업자들을 계속 불렀는데요. 아직까지 이 작업자분들의 생존 상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4호기의 내시경 검사 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서 검사를 재차 실시했습니다만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확인이 됐고요. 내시경으로 안을 보니까 갱도 바닥에 물이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간이 있어서 가족분들이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시추 작업을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천공기가 지금 10대 정도 투입이 돼서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실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네. 소리를 내거나 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생존이 확인이 된다면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물도 내려갈 수 있고 예. 식량도 내려갈 수 있고 의약품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로 30m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석을 깨부수고 그거는 수직으로 시추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내려가서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30m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암석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부수고 옮기는데 사용할 선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265m 중에서 245m가 선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생존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좀 있었는데요. 고립된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어두운 갱도 속에서 사투를 벌인 지가 벌써 열흘째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또 가장 힘든 분들은 거기 계시는 작업자분들일 텐데 무사 귀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쪽 거기에 갇혀 계시는 2명의 광부들의 사연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취업한 지 나흘밖에 안 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한 분은 이제 반장님이셔서 베테랑이시고요. 이분은 취업한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사고를 당해서 직계가족도 없으시대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누나하고 매형하고 조카가 와서 지금 구조 현장에서 거기를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버티는 게 가능할 건지 너무 걱정이 되고 사고가 난 후에도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인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같이 계시는 분이 경험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종된 작업반장 부인하고 가족분들이 계속 구조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뭐 항의도 해보고 울부짖기도 하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장님이 광산업체 직원으로 일하신 지만 25년이고 광부로도 12년째 일하시는 베테랑이시라고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매몰사고를 수없이 목격하셨을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지 않겠냐는 게 아드님의 설명인데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셨지만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일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시경을 통해서 생존자 확인 작업까지 들어갔으니까요.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단정해서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두 분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저희가 구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를 못한 거죠. 그렇죠. 훈련 가야 되니까. 대학의 한 교수가 0점을 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서강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하면서 공지를 처음에 했대요. 이 수업을 시작할 때. 뭐였냐면 퀴즈를 보는데 시험을 본다라고 선공지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유고 결석을 포함해서 미응시하면 무조건 0점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하면서 이 퀴즈에 응시하지 못해서 다 0점 처리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보면 고등학생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것 때문에 그걸 결석 처리한다든지 그 동원이나 훈련 때문에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수는 나는 사전에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업 첫 시간에 내가 이 원칙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 학생들이 나한테 예비군 훈련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 학교 측에서도 나한테 사전 공지가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들을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고 사정을 봐주게 되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려면 같은 시험 퀴즈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 유출 중에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리포트나 다른 퀴즈로 대체하게 되면 동일한 난이도, 동일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학교 측에서 그럼 좋은 방법을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대체 방식으로 시험 성적을 봐서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가는 거는 이 퀴즈는 즉석에서 그때그때 공지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시험을 보는 걸 보통 퀴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0점 처리하고 나중에 가서 여러 번 퀴즈를 보면 그 평균을 낼 때 그냥 평균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꼭 이렇게 무조건 점수를 안 주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뭐 결국 논란 끝에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네, 학생들한테 재시험 시행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당일날 예비군 훈련을 받아서 미응시한 학생들은 또 다른 날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돼서 응시하게 된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재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다. 단 이 재시험하고 기존 퀴즈의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랑 방법은 제공제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을 걱정하게 네. 한 손흥민 선수 지금 그 안면 골절이 됐다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진 거죠? 네. 상대 선수 어깨에 얼굴을 부딪혀서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요. 전반 29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마르세유의 찬셀 은메바 어깨에 부딪혀 쓰러졌고 눈과 코 부위가 아주 심하게 부어올랐는데요. 정밀 검사를 하고 나니까 눈주에 골절이 판명이 돼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토트넘 스포 구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절된 왼쪽 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수술 뒤에 구단 의무진과 함께 재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경기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한 부상의 단순 재활이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2020년에도 허벅지 부상 입었을 때도 굉장히 빨리 복귀를 했었던 회복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월드컵이 이제 코앞에 있고. 그러게요. 얼굴뼈가 지금 골절이 된 상황인데 네. 그 월드컵이 코앞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뼈 골절된 상태에서 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게 복합 골절이게 되면 수술을 하고도 4주에서 6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그것도 이게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토트넘에서 공개한 부상 정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부위 골절이라고만 했지 어느 부위인지 얼마나 다쳤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짧게는 3주, 길게는 2달 넘게 쉬어야 할 수도 있고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기현 선수 얘기에 의하면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경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있으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죠. 일단 손흥민 선수 본인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 김진수 선수한테 연락을 했는데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서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묻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걱정해서 연락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예.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 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참여한 분들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이 또 여과 없이 퍼지면서 집단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새벽에 잠깐 깼을 때 핸드폰을 보고 사실 아침까지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네, 충격이 너무 컸고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이 제일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이 더 희생 없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크게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집단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트라우마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 하거든요. 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트라우마는 그 사건이죠. 네,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제 자극이 되는 사건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 사건, 예를 들면 우리의 존재,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번 겪는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라우마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어떤 인생 경로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 보통 트라우마라고 규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 또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트라우마라는 용어로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지금 장례를 치른 가족분들도 있고 아직 장례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실감조차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마음을 뭐라고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들한테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나 이런 것들이 급하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화입니다. 안정화요? 네네네.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정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식사를 좀 하시고 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식사하시고, 잠도 잘 안 오시겠지만 조금 더 쉬시고, 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잠깐이라도 햇빛이라도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먼저 안정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후에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긴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달라졌던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 사고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태원 참사 생존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지금 당장은 참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거의 정서적으로 너무 압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자뿐만 아니라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지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요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 정신건강 전문가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개개인의 상담과 치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면 사건 자체가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 하나의 그런 원인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조금씩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사고는 몇 가지의 그 원인이 충격으로 겹쳐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좀 밝혀지는 것도 저희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고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게
우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화라는 게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나 사유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좁혀서 본인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가족이나 아니면 네. 피해자나 지금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나타난 것이지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에 남 탓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탓으로 만듭니다. 특히 이 생존자분들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우울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본인 탓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더 회복을 방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특히 뭐 크게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참 이게 안타까울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같이 옆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또 긴장이 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있어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말씀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은 현재 경황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10마디를 하더라도 한두 마디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같이 아픔에 공감하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집단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밤에 밤잠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면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여과 없이 많이 전해졌거든요. 퍼지기도 하고. 이 본의 아니게 참사의 목격자가 지금 돼버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간접 경험도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거의 그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요. 보면 너무 끔찍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그게 밤에도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잠을 못 자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은 이런 그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후유증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일 참사 이후에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후유증이죠. 지금 당장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큰 사고가 있은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게 가면 후유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인데 후유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겠죠.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된 분들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우려도 저희가 별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어도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됐고요. 하지만 원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전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갈 수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가 걱정이 된다면 요즘에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그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바로 그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2000 참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하철 타기 겁난다, 공공장소 가기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증상을 심리적 셧다운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그 참사의 성격상 이게 압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슷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원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비좁은 공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갔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쉬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황 증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들도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에서 물론 그 모든 국민들이 다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인데 지금 이것 자체가 무슨 병적이거나 이런 반응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심리치료에도 골든타임 같은 게 있습니까? 다행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은 신체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그런 며칠 내에 그 심리치료를 딱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후유증이 길게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데요. 지금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말씀드린 대로 1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원래의 컨디션을 회복하실 텐데 만약에 한 달이 지난 상태에도 여전히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된다면 그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청취자 이정옥님께서요.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월호 때도 교복 입은 학생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한 달 이상 잠도 못 잤는데 이태원 참사 후도 마찬가지네요. 악몽도 꾸고 답답하고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이죠. 그때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번 사고도 규모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상황에 있어서나 되게 충격이 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된다면 그때는 꼭 상담이나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20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태원 참사 겪으면서 20대 불안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까? 네, 당연히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우리 20대 전반을 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 자체가 어떤 개인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보다는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되게 무력감,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뭐 나름 선진국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정도밖에는 안 됐나? 네,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나 사회 지도층들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결말이 이렇구나, 결국에는 뭐 대처가 바뀐 게 없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달라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19가 또 특히 20대들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안 그래도 지금 20대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 이번 사고가 또 충격을 준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규모 재난, 특히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가 국민 심리 안정을 위한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는 1대1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매우 잘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유가족분들과 부상당한 분들을 1대1로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지속적으로 호전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존자나 유가족분들의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심리지원단에서 구성은 됐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는 이제 감염 예방법 때문에 우리가 확진만 되면 다 문자를 받고 심리지원 문자를 받고 필요한 분들은 거기다 연락도 하고 심리지원단에서 주는 자료도 받아볼 수가 있고 뭐 홈페이지에 가서 검사도 해볼 수 있고 뭐 직접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아직은 그 단계가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좀 더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도움을 드리거나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짧고 또 한번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